내 집에서 당장 나가! 감히 내 돈을 빼돌려? 재벌 회장이자 시어머니의 서슬 퍼런 불호령에 횡령범으로 낙인 찍혀 쫓겨난 며느리. 영화의 추위 속 전 재산이라곤 주머니 속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호빵 하나를 사서 돌아서는데 편의점 밖에서 떨고 있는 어린 쌍둥이가 눈에 밟혔습니다. 너희도 춥지. 이거라도 먹으렴. 본인 처지도 막막한데 그 귀한 호빵을 아이들에게 건넨 며느리. 그날의 작은 온기가 15년 뒤 상상도 못할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단돈 1,000원의 호빵이 1,000억의 복수로 돌아온 사연이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2008년 12월 새벽 4시였습니다. 서울 강남구 박씨 그룹본가 응접실에는 차가운 공기만 가득했고 대리석 바닥은 한정원의 맨발에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졌죠. 급하게 끌려 내려온 탓에 슬리퍼조차 신지 못한 채였는데 정원은 소파에 앉은 시어머니 최영희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62살의 최영희는 샤넬 트위드 재킷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그녀의 무릎 위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이혼 서류야. 여기 도장 찍고 당장 나가. 최영희가 서류 봉투를 정원의 발치에 던졌고 흰 봉투는 바닥에 떨어지면서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정원은 고개를 들어 남편 박재현을 봤지만 그는 소파 구석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손톱만 뜯고 있었죠. 35살의 박재현은 3년 전 정원과 결혼하면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었는데 도박과 술로 망가졌던 그들 정원이 일으켜 세웠고 회사 일도 성실하게 하게 만든 사람도 정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아내를 보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차분했습니다. 최영희는 코웃음을 쳤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몇 장을 정원에게 내밀었죠. 회사 돈 12억 횡령한 게 다 드러났어. 내 이름으로 만든 차명계좌로 빼돌린 증거가 다 있다고. 정원은 서류를 받아들었고 거기에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계좌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정원은 그 계좌를 만든 적이 없었고 계좌번호조차 처음 보는 것들이었죠. 이건 제가 만든 계좌가 아닙니다. 제 도장도 제 신분증도 사용한 적 없어요. 정원이 항변했지만 최영희의 표정은 더욱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증거도 없는 소리 집어치워. 내 이름, 내 주민번호 다 내 거잖아. 경찰 부르기 전에 조용히 꺼지는 게 너한테도 좋을 거야. 최영희의 목소리에는 협박이 섞여 있었고 정원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요. 정원은 다시 한번 남편을 봤는데 재현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죠. 재현 씨. 정원이 남편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재현이 도박빚 30억 때문에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을 때 정원은 친정 부모님이 살던 집까지 팔아서 그 빚을 갚아줬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일하게 남은 집이었는데 정원은 남편을 살리기 위해 그걸 팔았습니다. 재현은 그때 정원의 손을 붙잡고 울면서 말했었죠. 당신 없으면 나 살 수 없어. 평생 당신만 믿고 살게. 하지만 지금 그는 아내를 지키지 못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씀드립니다. 저는 횡령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찾아낸 증거가 있는데 정원이 말을 끝까지 하려 했지만 최영희가 손을 휘둘렀고 테이블 위에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증거, 내가 찾아낸 증거, 거지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 일에 참견해? 내가 뭔데 우리 회사 일을 조사하고 다녀? 최영희의 목소리는 응접실을 가득 채웠고 정원의 귀가 멍멍해질 정도였죠.
정원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3개월 전에 발견한 횡령의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를요. 회사 재무팀 자료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이상한 자금 흐름, 그리고 그 돈이 흘러간 곳을 추적했을 때 정원은 충격을 받았었죠. 범인은 시동생 박민철이었고 그는 3년 동안 회사 돈을 조금씩 빼돌려 해외 계좌로 송금하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그 증거를 모아서 시어머니에게 보고했었는데 최영희는 그때 이렇게 말했었어요. 알았으니까 조용히 해.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하지만 최영희는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원의 이름으로 차명 계좌를 만들고 모든 증거를 정원에게 뒤집어 씌운 거였죠. 정원은 이제야 그 퍼즐이 맞춰졌고 자신이 왜 여기 서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민철 씨가 횡령한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찾아낸 증거 보여드렸잖아요. 정원이 말했을 때 최영희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차갑게 돌아왔죠. 증거? 그딴 게 어딨어? 내가 지어낸 거잖아. 민철이는 내 동생 아들이야. 내가 감히 그 애를 모함해? 정원은 무릎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최영희는 처음부터 동생의 아들을 지키려고 정원을 희생양으로 정한 거였죠. 흑수저 출신에 의지할 곳 없는 며느리, 없애기 딱 좋은 존재였던 겁니다. 재현 씨, 당신도 알고 있었어요? 정원이 다시 한번 남편에게 물었고 재현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미안해. 재현의 목소리는 모기만큼 작았고 정원은 그 한마디로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옷가지라도 챙기고. 정원이 말하려 했지만 최영희가 가로막았습니다. 챙길 것도 없어. 내가 여기서 입었던 옷, 신었던 신발, 쓰던 물건 다 우리 돈으로 산 거야. 가져갈 거 하나도 없다고. 최영희는 경비원에게 손짓을 했고 2명의 경비원이 정원의 양팔을 잡았죠. 정원은 끌려가면서도 재현을 봤는데 그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 자신을 위해 모든 걸 바쳤던 남편이 외면하는 모습에 정원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대문 밖으로 내쳐진 정원은 얇은 잠옷차림의 맨발이었고 영하 10도의 겨울바람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12월의 새벽은 뼛속까지 시렸고 정원은 몸을 웅크린 채 근처 편의점을 향해 걸었죠. 발바닥에 자갈이 박혔지만 아픈 줄도 몰랐고 그저 따뜻한 곳에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한 정원은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는데 거기엔 초췌한 얼굴의 32살 여자가 서 있었어요. 정원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다행히 잠옷 주머니에 지갑이 있었고 지갑을 열었을 때 8,000원이 들어 있었죠. 카드는 이미 정지되었을 게 분명했고 현금 8,000원이 정원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정원은 휴대폰을 꺼냈지만 배터리가 3%밖에 남지 않았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번호가 다 바뀌어 있었어요. 3년 동안 시댁 눈치 보느라 친구들과 연락을 끊고 살았던 게 후회됐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원은 편의점 밖 벤치에 앉았습니다. 새벽 5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죠.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갔지만 아무도 잠옷 차림의 정원을 신경 쓰지 않았고 정원도 그들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손발은 얼어붙었고 이빨은 덜덜 떨렸으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정원은 닦을 힘도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정원은 중얼거렸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고 정원은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으며 돈도 없는 상황에서 정원은 생각했죠. 차라리 이대로 얼어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정원의 머릿속에는 억울함이 가득했고 그 억울함이 정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나만? 정원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고 새벽에 찬 공기는 정원의 울음소리를 그대로 삼켜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흘렀습니다. 정원은 편의점 화장실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고 거울 속 자신을 봤는데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죠. 잠옷 위에 편의점 직원이 버린 박스를 뜯어서 몸에 두르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정원을 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숙자로 보였을 테니까요. 정원은 그게 창피하지도 않았고 그저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오후 2시쯤 정원은 근처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복지과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직원은 서류를 내밀며 말했죠. 신청하시면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 전까지는 임시 쉼터를. 하지만 정원은 일주일을 기다릴 수가 없었고 쉼터 주소를 받아들었지만 그곳까지 가려면 지하철을 타야 했습니다. 지갑에는 여전히 8,000원이 있었는데 교통비로 쓰기엔 아까웠죠. 정원은 걸어서 쉼터로 향했고 2시간을 걸어 도착했을 때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쉼터는 이미 10,000원이었습니다. 오늘은 자리가 없어요. 내일 아침 일찍 오세요. 담당자의 말에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길거리로 나왔죠. 배는 고팠지만 돈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8,000원으로 며칠을 버틸지 알 수 없었고 최대한 아껴야 했어요. 정원은 공원 벤치를 찾아 앉았는데 옆 벤치에는 노숙자 할아버지가 신문지를 덮고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정원은 중얼거렸고 그 생각이 무섭게 느껴졌죠. 저녁 8시가 넘어가자 추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영하 10도를 넘어 영하 12도까지 떨어진다는 일기예보가 들렸고 정원은 몸을 더 웅크렸어요. 박스만으로는 추위를 막을 수 없었고 손발은 감각이 없어졌으며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정원은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는데 걷지 않으면 체온이 떨어질 것 같았거든요. 1시간을 걷다 보니 24시 편의점이 보였고 정원은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편의점은 따뜻했습니다. 에어컨 온풍이 나오고 있었고 정원은 음료수 코너 앞에 서서 몸을 녹였죠. 알바 직원은 정원을 힐끗 보더니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봤고 정원은 그게 고마웠습니다. 쫓아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정원은 진열대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상품들을 봤는데 라면 1개가 1,200원, 삼각김밥이 1,500원, 컵라면이 1,300원이었습니다. 지갑을 꺼내 다시 확인했을 때 8,000원이 그대로 있었고 정원은 한참을 고민했죠. 뭘 사야 하지? 정원은 중얼거렸고 계산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라면 1개를 사면 6,800원이 남고 삼각김밥을 사면 6,500원이 남으며 컵라면을 사면 6,700원이 남는다고요. 하지만 정원은 그걸 먹으면 내일은 어떻게 하나 싶었고 더 저렴한 걸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호빵이었어요. 1,500원짜리 호빵 하나가 찜기 안에 김을 뿜으며 놓여 있었고 정원은 그걸 바라봤습니다. 저거 하나면 오늘 밤은 버틸 수 있겠다. 정원은 호빵 하나를 집어 계산대로 갔습니다. 1,500원입니다. 알바생이 말했고 정원은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한 장과 500원짜리 1개를 꺼냈죠. 손이 떨렸는데 추위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거스름돈은 없었고 정원은 따뜻한 호빵을 받아들고 편의점을 나왔어요. 지갑에 남은 돈은 6,500원. 정원은 그걸 확인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호빵을 꺼냈을 때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손에 전해지는 따뜻함에
정원은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뭐라고? 정원은 웃으며 울었고 호빵을 한 입 베어 물었죠. 팥소가 입안 가득 퍼졌고 따뜻한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갔으며 정원은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맛있다. 정원은 중얼거렸고 천천히 씹으며 음미했어요. 빨리 먹으면 금방 없어질 것 같아서 최대한 천천히 먹고 싶었거든요. 반쯤 먹었을 때였습니다. 정원은 길 건너편 어두운 골목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걸 봤고 자세히 보니 아이들이었어요. 2명의 아이가 쓰레기통 옆에 옹송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였습니다. 쌍둥이처럼 보였고 둘 다 얇은 옷 한 벌만 입고 있었죠. 정원은 호빵 먹던 걸 멈추고 그 아이들을 바라봤는데 아이들도 정원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정원이 들고 있는 호빵을 보고 있었어요. 정원은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지만 길을 건너 아이들에게 다가갔죠. 가까이서 보니 아이들의 입술은 파래져 있었고 손은 시퍼렇게 얼어 있었으며 온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정원이 말을 걸었을 때 남자아이가 고개를 들었고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경계가 섞여 있었어요. 부모님은 어디 계셔? 정원이 물었지만 아이들은 대답하지 않았고 여자아이는 오빠 뒤에 숨었습니다. 정원은 쪼그리고 앉아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무섭지 않아. 언니야. 정원이 말했을 때 남자아이가 작게 말했죠. 없어요.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정원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는구나. 그럼 어디서 자려고? 정원이 물었지만 아이들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고 여자아이는 작게 말했어요. 배고파. 그 말에 정원은 자신이 들고 있던 호빵을 내려다봤습니다. 반쪽 남은 호빵이었습니다. 정원도 배가 고팠고 이걸 먹어야 오늘 밤을 버틸 수 있었죠. 하지만 정원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호빵을 반으로 쪼개서 아이들에게 내밀었고 이거 먹어. 따뜻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아이들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호빵을 받아들었습니다. 남자아이가 여동생에게 먼저 주려 했지만 여자아이도 오빠에게 먼저 주려 했고 결국 둘이 나눠 먹기 시작했죠. 정원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보다 더 불쌍한 아이들을 보니 자신의 처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고 이 아이들만큼은 자신처럼 살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희 이름이 뭐야? 정원이 물었을 때 남자아이가 대답했습니다. 강민준이요. 얘는 제 동생 민서예요. 민준의 목소리는 이제 조금 안정되었고 민서는 호빵을 먹으며 정원을 올려다봤죠. 고마워요. 민서의 작은 목소리에 정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밤 어디서 자려고 했어? 정원이 물었을 때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그냥 어딘가에서요. 그 대답에 정원은 결심했습니다. 언니 따라올래? 따뜻한 데 가자. 정원이 손을 내밀었고 민준과 민서는 서로를 보더니 정원의 손을 잡았어요. 작고 차가운 손이었지만 정원의 손을 꼭 쥐는 힘은 강했습니다. 정원은 두 아이를 데리고 다시 편의점으로 갔고 화장실에서 따뜻한 물로 아이들의 손과 얼굴을 씻겨줬죠.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아이들을 데리고 쉼터로 향했는데 지하철을 타야 했지만 돈을 아끼기 위해 걸었습니다. 2시간을 걸어야 했고 아이들은 중간에 지쳐서 비틀거렸지만 정원이 번갈아 업어주며 걸었죠. 쉼터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1시였고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정원은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다시 한번 눌렀을 때 관리인이 나왔어요. 새벽에 왜 이래요? 내일 오라고 했잖아요. 아이들이 있어요. 제발 하룻밤만. 정원이 애원했지만 관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이 규정인데 어떡해요. 내일 아침 7시에 오세요. 문이 닫혔고 정원은 두 아이를 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이 말했죠. 언니, 우리 때문에 미안해요. 그 말에 정원은 고개를 저었고 아니야. 언니가 너희를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정원은 박스를 구해서 아이들을 감싸고 자신도 그 안에 들어가 아이들을 껴안았어요. 쌍둥이는 정원의 품에 안겨 스르르 잠들었고 정원은 떨리는 몸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정원은 중얼거렸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 아이들을 버릴 수 없다는 걸요. 자신이 힘들어도 돈이 없어도 갈 곳이 없어도 이 아이들만큼은 지켜야 한다고요. 정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함께 살아보자. 셋이서. 정원은 아이들을 꼭 안았고 그 밤 정원은 처음으로 외롭지 않았습니다. 2009년 봄이 왔습니다. 정원은 보증금 없는 고시원 월세방을 구했는데 3평도 안 되는 공간에 창문도 제대로 없는 곳이었지만 비가 피하고 바람을 막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월세는 25만 원이었고 관리비 5만 원을 더하면 30만 원이 나갔습니다. 정원은 새벽 5시에 일어나 근처 오피스텔 청소 일을 시작했는데 20채를 청소하면 하루에 3만 원을 받았고 한 달이면 80만 원 정도가 됐어요. 청소가 끝나면 오전 10시였고 정원은 곧바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중국집 홀서빙을 맡았는데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했고 저녁 5시부터 밤 9시까지 또 일했죠. 사장님은 불친절했지만 월급만큼은 정확히 줬고 한 달에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밤 9시 이후에는 전단지 돌리기를 했는데 밤 12시까지 3시간 동안 아파트 단지를 돌며 전단지를 넣었고 한 달에 30만 원을 더 벌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새벽 1시였고 씻고 나면 2시가 넘었으며 3시간을 자고 다시 일어나 청소를 나갔습니다. 민준과 민서는 낮 동안 정원이 일하는 사이 고시원 복도에서 놀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조용히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봤습니다. 정원이 점심시간에 잠깐 들르면 아이들은 언니를 기다렸다는 듯 환하게 웃었고 정원은 그 웃음 하나로 오후 일을 버틸 힘을 얻었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정원은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 하나를 아이들과 나눠 먹었는데 2,500원짜리 도시락을 셋이서 나눠 먹으면 배는 차지 않았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따뜻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정원은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민센터를 찾아가 사정을 설명했고 담당 공무원은 정원을 의심스럽게 봤지만 아이들의 호적을 확인한 후 입학 절차를 도와줬죠. 민준과 민서는 부모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고아원에 있다가 도망쳐 나온 아이들이었고 고아원에서는 찾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정원에게 아이들을 다시 보내야 한다고 말했지만 정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들 눈빛에서 고아원으로 돌아가기 싫어하는 게 보였고 정원은 그걸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입학식 날 정원은 중고 교복을 구해 입혔는데 민준의 교복은 소매가 길었고 민서의 교복은 치마가 짧았지만 아이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정원이 싸준 도시락은 계란말이 2조각과 김 몇 장이 전부였지만 민주는 여동생에게 자기 계란말이를 나눠줬고 민서는 오빠에게 김을 더 줬죠. 담임 선생님은 정원을 불러 물었습니다. 아이들 보호자가 누구냐고요? 정원은 대답했어요.
자신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고 법적 보호자는 아니지만 가족이라고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민주는 정원에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돈 많이 벌겠다고요. 민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도 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죠. 정원은 두 아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는데 이 아이들이 있어서 자신이 버틸 수 있다는 걸 알았고 동시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밤마다 전단지를 돌리며 정원은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이 아이들이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요. 1년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학교에서 성적이 1등이었고 민서는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정원을 불러 말했죠. 아이들이 천재 같다고, 특히 민주는 컴퓨터를 다루는 실력이 또래보다 월등히 뛰어나다고요. 정원은 놀랐지만 동시에 기뻤습니다. 아이들에게 재능이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고 그 재능을 키워주고 싶었지만 형편이 되지 않았어요. 학원은커녕 참고서 한 권 사줄 여유도 없었고 정원은 그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으며 혼자 공부했고 민서는 형이 공부하는 걸 옆에서 보며 따라했습니다. 두 아이는 불평 한마디 없이 자라고 있었고 오히려 정원을 걱정하며 일찍 자라고 말했죠. 어느 날 민주는 고시원 옆방 아저씨의 컴퓨터가 고장났을 때 고쳐줬는데 겨우 8살밖에 안 된 아이가 컴퓨터 내부를 뜯어서 수리하는 모습에 아저씨는 놀랐습니다. 정원도 놀랐지만 민주는 그게 당연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어요. 인터넷에서 배웠다고요. 3년이 흘렀습니다. 민준과 민서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고 정원은 여전히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으며 허리는 자주 아팠지만 정원은 아픈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항상 웃었고 힘들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과 민서는 그런 언니를 보며 자랐고 두 아이는 언젠가 언니에게 보답하겠다고 다짐했죠. 중학교에 입학할 때 민주는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고 민서도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정원은 처음으로 학비 걱정을 덜 수 있었고 그 돈으로 조금 더 큰 방으로 이사했어요. 여전히 고시원이었지만 이번엔 창문이 있는 방이었고 햇빛이 들어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민주는 중학교에서도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컴퓨터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실력을 키웠죠. 민서는 수학과 경제에 관심이 많았고 도서관에서 경제학 책을 빌려 읽으며 독학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간 민주는 전국 코딩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고 민서는 경제 논술 대회에서 대상을 탔습니다. 정원은 시상식에 참석했을 때 눈물을 흘렸는데 자신이 제대로 해준 게 없는데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아이들이 고마웠고 자랑스러웠어요. 민준과 민서는 상금으로 받은 돈을 정원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쓰라고요. 하지만 정원은 그 돈을 아이들 통장에 넣어줬고 나중에 대학 갈 때 쓰라고 말했죠. 10년이 흘렀습니다. 민준과 민서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둘 다 명문대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전액 장학금이었고 기숙사도 제공됐죠. 정원은 기뻤지만 동시에 쓸쓸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자신의 곁을 떠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보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민주는 컴퓨터공학과에, 민서는 경영학과에 입학했고 둘 다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며 장학금을 계속 받았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 된 민준과 민서는 주말마다 정원을 찾아왔는데
올 때마다 용돈을 드리려고 했지만 정원은 받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번 돈은 아이들 것이라고 자신은 괜찮다고 말했죠. 하지만 민준과 민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여전히 새벽 청소를 하고 있고 식당에서 일하고 있으며 허리 통증으로 밤마다 잠을 설친다는 거리요. 두 아이는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무언가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여름이었습니다. 민준과 민서는 21세가 되었고 정원은 47살이 되었습니다. 정원의 머리는 반쯤 새었고 손은 주름투성이었으며 허리는 더 이상 펴지지 않을 정도로 아팠지만 여전히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민준과 민서가 함께 찾아왔는데 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정원은 물었죠. 무슨 일이냐고요. 민준이 노트북을 꺼내 보여줬는데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박씨 그룹 주가 폭락, 비자금 조성 의혹이라는 제목이었고 정원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5년 만에 듣는 그 이름이었고 정원은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읽었습니다. 박씨 그룹이 해킹을 당해 내부 비리가 전부 유출됐고 주가가 반토막 났으며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었죠. 정원은 고개를 들어 민준을 봤는데 민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민서도 마찬가지였고 두 아이의 표정에서 정원은 느꼈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이제 우리 차례예요. 저희만 믿으세요. 언니, 이제 우리 차례예요. 민준의 말에 정원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박씨 그룹 본사 건물 사진과 함께 최영희 회장의 얼굴이 크게 떠 있었고 15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죠. 정원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밀어내며 고개를 저었는데 이런 일에 아이들이 연루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서가 정원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가 그날 밤 우리한테 호빵 나눠주지 않았으면 우린 얼어 죽었을 거예요. 민준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누나, 우린 그날을 하루도 잊은 적 없어요. 정원은 두 아이를 번갈아 보았는데 6살이었던 그 작고 떨리던 아이들이 이제 21세의 청년으로 자라 있었고 눈빛에는 굳은 결심이 담겨 있었죠. 민준이 노트북을 다시 당겨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는데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빠르게 스크롤되었고 정원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서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15세부터 온라인으로 일을 시작했고 해외 기업들의 보안 시스템을 점검해주는 일로 돈을 벌었다고요. 처음엔 작은 프로젝트였지만 점점 규모가 커졌고 지금은 전 세계 기업들이 자신들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민준이 화면을 몇 번 넘기며 보여줬는데 거기엔 실리콘밸리 기업들, 유럽 금융회사들, 아시아 대기업들의 이름이 빼곡했죠. 정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아이를 바라봤고 민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프로그래밍 천재고 저는 금융 분석을 하거든요. 정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학비는 어떻게 냈냐고. 장학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했을 텐데요. 민준이 차분하게 대답했죠. 장학금은 형식이었고 실제로는 저희가 번 돈으로 모든 걸 해결했어요. 기숙사비도 책값도 식비도 전부 저희 돈이었고 누나한테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정원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주말마다 찾아올 때 가져온 과일과 반찬들, 생일 때마다 선물해준 옷과 신발들이 모두 아이들이 번 돈으로 산 거였다는 거요. 민서가 자신의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정원 앞에 놓인 통장을 펼치자 잔액이 보였는데 80억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고
정원은 눈을 의심했죠. 민준이 자기 통장도 꺼내 보여줬는데 거기에도 똑같이 80억이 찍혀 있었습니다. 민서가 말했어요. 합치면 160억이고 15세부터 6년 동안 번 돈인데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다고요. 정원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왜 이런 돈이 있으면서 자신한테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민준이 정원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누나랑 함께 가난하게 사는 게 더 행복했거든요. 그 말에 정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민서도 눈시울을 붉혔죠. 아이들이 돈이 있으면서도 자신과 함께 좁은 고시원에서 살았고 편의점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웃었으며 불평 한마디 없이 자랐다는 게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정원은 두 아이를 끌어안았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뭘 하려는 거냐고요. 민준이 노트북을 다시 돌려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박씨 그룹의 주식 차트가 떠 있었고 최근 한 달 동안 주가가 반토막 난 게 선명하게 보였죠. 민서가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오빠가 박씨 그룹 시스템에 침투해서 내부 비리 자료를 빼냈고 그걸 언론에 유출했다고 합니다. 회사 임원들이 조성한 비자금, 탈세 내역, 횡령 증거들이 전부 드러났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했어요. 정원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게 불법 아니냐고, 너희가 잡히면 어떻게 하냐고요. 민주는 여유롭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추적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전 세계 서버를 거쳐서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고요. 10년 넘게 이 일을 해왔는데 한 번도 들킨 적 없다고 했습니다. 민서가 덧붙였죠. 그리고 저희가 한 건 단순히 내부 고발이에요. 원래 있던 자료를 세상에 공개한 것뿐이고 불법은 박씨 그룹이 저지른 거라고요. 정원은 아이들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불안했고 이런 일이 커지면 아이들이 위험해질까봐 걱정이었습니다. 민준이 화면을 넘기며 다음 단계를 설명했습니다. 지금 박씨 그룹 주가가 폭락하면서 주식을 헐값에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왔고 자신들이 회사 지분 15%를 확보했다고 했죠. 160억을 전부 투자했고 지금 박씨 그룹 2대 주주가 됐다고 합니다. 정원은 숨이 막혔는데 아이들이 재벌가의 주주가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민서가 서류 몇 장을 꺼내 보여줬는데 거기에는 KM홀딩스라는 회사 이름과 함께 박씨 그룹 지분 15% 보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KM홀딩스는 저희 이름 앞글자예요. 강민준, 강민서요. 정원은 서류를 들여다보며 손을 떨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큰일을 벌였다는 게 실감 나지 않았죠. 민서가 정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언니, 이제 임시 주주총회를 열 거예요. 거기서 언니를 모시고 가려고요. 정원은 고개를 저으며 자신은 그런 자리에 갈 수 없다고 말했지만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나가 가셔야 돼요. 누나한테 상처 준 사람들이 누나를 다시 봐야 하거든요. 며칠 후 박씨 그룹 본사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최영희 회장은 회의실에 앉아 임원들을 노려보고 있었는데 7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죠. 옆에는 박재현이 앉아 있었고 50세가 된 그는 15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반쯤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으며 눈빛은 생기를 잃은 듯 했어요. 박민철도 참석했는데 45살의 그는 여전히 건방진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최영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체 KM홀딩스가 누군지 밝혀냈냐고 우리 회사 지분을 15%나 사들인 놈이 누군지 찾아야 한다고 했죠. 비서가 대답했는데 추적이 불가능하고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여러 개 거쳐서 실소유주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최영희는 책상을 쳤고
임원들은 움찔했어요. 박재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임시 주주총회 요구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최영희는 코웃음을 쳤죠. 오라고 해. 누가 감히 우리한테 덤비나 보자고요. 주주총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정원은 민준과 민서가 사준 정장을 입고 거울을 보고 있었는데 15년 만에 입어보는 제대로 된 옷이었고 어색했지만 단정해 보였습니다. 민서가 정원의 머리를 손질해줬고 민준이 구두를 닦아줬죠. 정원은 두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가야 하냐고, 자신은 그냥 여기 있겠다고요. 하지만 민준이 정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누나가 직접 가셔야 의미가 있어요. 누나가 당당하게 그 사람들 앞에 서는 거 보여주세요. 차는 민준이 빌린 고급 세단이었고 정원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며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걸 느꼈습니다. 박씨 그룹 본사 건물이 보였을 때 정원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고 민서가 옆에서 손을 꼭 잡아줬죠. 차에서 내렸을 때 로비는 넓고 화려했는데 15년 전 이곳을 마지막으로 본 이후 처음 다시 온 거였습니다. 경비원들이 정원 일행을 보며 수군거렸지만 민준이 주주 증명서를 보여주자 태도가 달라졌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었고 정면에는 최영희가 앉아 있었죠. 정원이 들어서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최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박재현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박민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원을 바라봤어요. 최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 정원은 침착하게 대답했죠. 저도 주주니까요. 정원 뒤로 민준과 민서가 들어왔고 두 사람은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서류 가방을 열어 주주 명부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고 민서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KM홀딩스는 박씨 그룹 지분 15%를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회사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과거 비리를 바로잡기 위해 요청한 거고요. 최영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준과 민서를 번갈아 봤고 그제야 깨달은 듯 물었습니다. 너희가 KM홀딩스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가 실소유주고 한정원 씨는 저희 대리인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박재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원아, 이게 대체 무슨... 하지만 정원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최영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15년 전 회장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거지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에 들어왔다고 하셨죠.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고 정원의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그 거지가 회장님 앞에 주주로 서 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최영희는 정원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는데 15년 전 그날 밤 빈손으로 내쫓았던 며느리가 이제 자신의 회사 2대 주주로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박재현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떨고 있었고 박민철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민준과 민서를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천천히 주주석에 앉았고 민준과 민서가 양옆에 자리를 잡았어요. 민준이 노트북을 꺼내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박씨 그룹의 재무제표가 떠올랐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눈에 띄었죠. 민서가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일어나 설명을 시작했는데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날카로웠습니다. 지난 10년간 회사 자금 중 200억 원이 용도 불명으로 빠져나갔고 그 돈이 흘러간 곳을 추적한 결과 해외 페이퍼 컴퍼니 3곳을 거쳐 개인 계좌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임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최영희는 입술을 깨물며 민서를 노려봤습니다. 민준이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거기에는 계좌 거래 내역이 상세하게 나와 있었는데 날짜와 금액, 수취인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죠. 정원은 그 화면을 보며 숨을 죽였는데 15년 전 자신이 발견했던 바로 그 자료들이었고 당시 최영희에게 보고했다가 묵살당했던 증거들이었습니다. 민준이 말했어요. 이 자금을 빼돌린 사람은 박민철 이사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고 박민철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죠. 이게 무슨 헛소리야. 민서가 침착하게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박민철 명의의 해외 계좌 사본이었고 거기에 입금된 금액들이 회사에서 빠져나간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게다가 그 돈으로 구입한 부동산 목록까지 첨부되어 있었는데 샌프란시스코 펜트하우스, 싱가포르 콘도, 도쿄 오피스텔이 모두 박민철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민철은 말을 잃었고 얼굴이 붉어졌다가 다시 하얗게 변했죠. 최영희는 조카를 보며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손만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정원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정원에게 쏠렸고 정원은 최영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15년 전 제가 이 자료를 회장님께 보고했을 때 회장님은 조용히 하라고 하셨죠. 최영희의 눈빛이 흔들렸고 정원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저는 횡령범으로 몰려서 쫓겨났고 제 이름으로 만들어진 차명 계좌에 모든 죄가 뒤집어 씌워졌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고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민준이 다음 화면을 띄웠는데 거기에는 15년 전 만들어진 차명계좌 개설 기록이 나와 있었습니다. 서명 필적 감정 결과도 함께 첨부되어 있었는데 한정원이라는 서명을 한 사람은 정원이 아니라 박민철이었다는 감정서가 선명하게 보였죠. 민서가 말했습니다. 박민철 이사는 형수님 신분증을 몰래 복사해서 차명계좌를 만들었고 자신이 횡령한 증거를 모두 그 계좌로 위장했습니다. 박민철은 의자에 주저앉았고 최영희는 눈을 감았어요. 정원은 박재현을 바라봤습니다. 15년 만에 마주하는 전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는데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으며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정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나요? 박재현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한참 후에야 작게 대답했어요. 미안해. 그 한마디에 정원은 웃음이 나왔는데 15년을 기다린 사과치고는 너무 가벼웠고 그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자신이 겪은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민서가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박재현의 과거 기록이었는데 결혼 전 도박 빚이 30억에 달했고 자살 시도까지 했다는 병원 기록이 나와 있었죠. 그리고 그 빚을 갚아준 사람이 한정원이라는 증거도 함께 있었습니다. 정원이 친정 부모님의 집을 팔아서 만든 30억 원이 박재현의 채권자들에게 입금된 기록, 그 모든 게 날짜와 함께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임원들은 숨죽이며 화면을 바라봤고 누군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한정원 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일하게 남은 재산을 전부 팔아서 박재현 회장을 살렸습니다. 그 덕분에 박재현 회장은 자살하지 않고 살 수 있었고 정신을 차려서 회사 일도 제대로 하게 됐죠. 민서가 덧붙였어요. 결혼 후 3년 동안 박재현 회장의 경영 실적은 회사 역사상 최고였고 그건 모두 한정원 씨가 옆에서 내조한 덕분이었습니다. 박재현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고 최영희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원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했고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회장님은 저를 한 번도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으셨고 항상 거지 출신이라고 무시하셨습니다. 최영희의 얼굴이 굳어졌고 정원은 목소리에 힘을 주며 계속 말했어요. 그러다 회사에 문제가 생기자 저를 희생양으로 삼으셨죠. 흙수저 출신이라 의지할 곳도 없고 법적으로 대응할 능력도 없을 거라고 판단하셨을 겁니다. 민준이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거기에는 KM홀딩스의 지분 현황이 나와 있었는데 박씨 그룹 주식 15%를 보유한 이대주주라는 게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죠. 민서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한정원 씨를 이사로 선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15년 전의 일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받겠습니다. 최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고 옆에 있던 비서가 부축했어요. 박재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원아, 나는 정말. 하지만 정원은 손을 들어 그를 막았죠. 저는 이제 한정원 씨가 아니라 이사 한정원입니다. 업무적인 대화만 하시죠. 그 말에 박재현은 입을 다물었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원은 그를 보며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는데 15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감정을 지워버린 것 같았어요. 민준이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사 선임 동의서였고 주주 지분 15%의 권한으로 요구하는 거라 거부할 수 없었죠. 최영희는 펜을 집어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쓸 수가 없었고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서명을 했습니다. 종이 위에 최영희라는 이름이 삐뚤빼뚤하게 적혔고 그 순간 정원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쉴 수 있는 것 같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정원은 민준, 민서와 함께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정원은 두 아이를 보았는데 6살에 떨고 있던 그 작은 아이들이 이제 자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사람들이 되어 있었죠. 민서가 정원의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언니, 기분이 어때요? 정원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후련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네.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 시작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며 박재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죠. 그는 정원을 보며 애원하듯 말했어요. 정원아, 나 좀 봐줘. 나는 정말 내가. 하지만 민준이 박재현과 정원 사이를 가로막았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누나한테 말 거시는 건가요? 박재현은 민준을 보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어요. 로비에 도착했을 때 정원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빈손으로 쫓겨났던 그 건물을 이제 당당하게 걸어나가고 있었고 양옆에는 자신을 지켜주는 두 아이가 있었죠. 차에 타서 출발하는데 민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사실 우리한테 숨긴 게 하나 더 있어요. 정원은 고개를 돌려 민서를 봤고 민준도 백미러로 정원을 보며 말했어요. 우리 친부모님 유산이 있었어요. 정원은 눈을 크게 떴고 민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150억이요.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원은 두 아이를 번갈아 보며 물었어요. 그럼 왜 진작에 그 돈을 안 찾았냐고, 15년 동안 고생할 필요가 없었잖냐고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찾을 수 있었어요. 18살 때부터요. 민서가 덧붙였죠. 하지만 안 찾았어요. 언니랑 함께 가난하게 사는 게 더 행복했거든요. 그 말에 정원은 눈물이 쏟아졌고 두 아이도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차는 저녁 노을 속을 달리고 있었고 정원은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이 진짜 가족이구나. 이사 선임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원은 박씨 그룹 임원 사무실에 출근했는데 15층 끝자리에 마련된 방은 작았지만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죠. 책상 위에는 민준이 준비해준 회사 내부 자료들이 쌓여 있었고 정원은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며 회사의 실장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과 달라진 게 거의 없었어요. 여전히 비자금이 조성되고 있었고 허위 계약서로 자금을 빼돌리는 수법도 그대로였으며 세금 탈루 규모는 오히려 더 커져 있었습니다. 정원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을 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들어온 사람은 재무팀 박 차장이었는데 50대 중반의 그는 서류 뭉치를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결제가 필요한 건들이라며 책상 위에 올려놓았는데 정원은 서류를 펼쳐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협력업체 선정 계약서였는데 업체 정보가 부실했고 계약 금액은 시세보다 30%나 높았어요. 정원이 물었습니다. 이 업체 실사 자료 어디 있나요? 박 차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더듬거렸고 그 모습만으로도 정원은 알 수 있었죠.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협력업체 3곳의 실체를 파악해달라고 했고 1시간 후 민준이 보내온 자료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세 업체 모두 페이퍼 컴퍼니였고 실제 대표는 박민철의 처남들이었으며 지난 5년간 이런 식으로 빼돌린 돈이 80억에 달했습니다. 정원은 서류를 들고 회장실로 향했는데 비서가 막아섰지만 정원은 개의치 않고 문을 열었죠. 최영희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고 정원을 보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정원은 서류를 최영희 앞에 내던졌습니다. 종이들이 흩날렸고 최영희는 화를 내려다 서류 내용을 보고 입을 다물었어요. 민철 씨가 5년간 80억을 빼돌렸습니다. 정원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최영희는 서류를 집어들며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이건 어떻게 해? 정원이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조사했습니다. 최영희는 서류를 던지며 소리쳤어요. 민철이는 내 동생 아들이야. 하지만 정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년 전 저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신 거죠. 다음 날 임시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정원은 민준이 준비한 자료를 프로젝터로 띄웠고 박민철의 비리가 낱낱이 공개되었죠. 15년 전 횡령부터 최근 5년간의 페이퍼 컴퍼니 사기까지 총 280억 원 규모의 범죄 행위가 증거와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박민철은 변명조차 하지 못했고 이사들은 박민철의 즉각 해임을 결의했어요. 최영희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표결은 압도적이었고 박민철은 그날로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일주일 후 검찰이 박씨 그룹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준이 익명으로 제보한 자료들이 검찰에 전달됐고 수사가 시작된 거였죠. 회사는 발칵 뒤집혔고 임원들은 자료를 숨기기 바빴으며 최영희는 변호사들을 불러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확보한 증거들은 완벽했고 숨길 방법이 없었어요. 박민철은 구속되었고 최영희도 조사 대상에 올랐으며 회사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정원은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자신을 내쫓았던 사람들이 무너져가는 모습이 보였고 복수가 이뤄지고 있었지만 마음속 한편은 여전히 허전했어요. 박재현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는데 얼굴은 초췌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죠. 그는 정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어머니만은 살려줘. 정원은 그를 내려다보며 물었어요. 15년 전에도 이렇게 무릎 꿇을 수 있었나요? 박재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비겁했어. 널 지켜야 했는데
어머니가 무서워서 못했어. 그 후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고 술로 견뎠어. 정원은 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동정심은 생기지 않았죠. 당신 선택이었잖아요. 박재현은 고개를 떨구었고 한참 후에 물었습니다. 나한테 기회를 줄 수 없어? 정원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15년이 너무 길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박민철은 횡령과 배임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최영희는 방조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회사는 경영난에 빠졌고 주가는 반토막이 났으며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정원은 긴급 경영회의를 소집했고 구조조정안을 내놓았죠. 비리 연루 임원들을 전부 교체하고 투명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며 하청업체와의 불공정 계약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사들은 반발했습니다. 너무 급진적이라고 회사가 버티지 못할 거라고 했지만 정원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민서가 재무 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설명했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3년 내 회사가 부도날 확률이 80%라고, 오히려 지금이 회사를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했죠. 표결 결과 정원의 안이 통과되었고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반년이 흘렀습니다. 정원의 개혁은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회사 실적이 조금씩 회복되었으며 주가도 오르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은 처음엔 불안해했지만 점차 정원을 믿기 시작했고 업계에서도 박씨그룹의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정원은 바쁜 날들을 보내며 회사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지만 밤마다 혼자 사무실에 남아 서류를 검토하다 보면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어느 날 저녁 박재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나지 않았고 정장은 단정했으며 눈빛에는 예전에 없던 진지함이 담겨 있었죠. 그는 정원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는데 알코올 중독 치료 완료 확인서였습니다. 6개월간 재활센터에 있었고 이제 술을 완전히 끊었다고 했어요. 정원은 서류를 받아들며 글을 봤는데 박재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 일 도와줄 수 있을까? 아무 직책 없이 그냥 말단 직원으로라도요. 정원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15년 전의 배신이 떠올랐지만 동시에 그와 함께했던 3년의 시간도 기억났죠. 사랑했던 시절, 그가 변화했던 모습, 함께 웃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박재현이 귀를 기울였고 정원이 말했습니다. 과거는 묻지 않겠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스스로 증명하세요. 제게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요. 박재현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안했습니다. 정원은 대답하지 않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고 15년 전 빈손으로 쫓겨났던 자신이 이제 이 회사를 이끌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중과 민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박재현을 보고는 잠시 멈칫했지만 정원이 괜찮다는 눈빛을 보내자 고개를 끄덕였죠. 민준이 노트북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회사 주가가 6개월 전보다 40% 올랐고 신용등급도 상승했으며 업계 평판도 좋아지고 있다는 분석 자료였어요. 민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해냈어요. 정원은 두 아이를 보며 고개를 저었죠. 우리가 함께 해낸 거야. 셋은 서로를 보며 웃었고 박재현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알았어요. 자신이 놓친 게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요. 1년이 흘렀습니다. 박씨 그룹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고 정원의 경영 아래 회사는 안정을 되찾았으며 투명 경영으로 업계에서도 모범 사례로 꼽히게 됐죠. 정원은 부회장으로 승진했고
민준과 민서는 각각 IT 전략 고문과 재무 고문으로 회사에 합류했습니다. 박재현은 약속대로 평직원으로 일하며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정원은 사무실에서 오래된 회사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먼지 쌓인 상자 속에서 낯선 파일 하나를 발견했죠. 18년 전 날짜가 찍힌 감사보고서였고 정원이 입사하기도 전의 자료였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본 정원은 그만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거기에는 최영희와 박민철의 숙부, 그러니까 최영희의 친오빠가 회사 자금 100억을 횡령한 기록이 적혀 있었고 그 돈으로 해외 투자를 했다가 실패에 전액 날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원은 손이 떨렸습니다. 최영희의 오빠가 회사를 망칠 뻔했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했으며 감사보고서를 폐기 처리했다는 기록까지 있었죠. 하지만 이 한 부만 실수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정원은 더 깊이 파고들었고 그날 밤 민준을 불러 함께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민준이 회사 서버 깊숙한 곳을 뒤지자 삭제됐어야 할 파일들이 복구되기 시작했고 거기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최영희의 오빠는 횡령 사실이 드러나자 자살했습니다. 20년 전 일이었고 최영희는 오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모든 증거를 인멸했으며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죠. 당시 표적이 된 사람은 재무팀장이었는데 그는 결백을 주장하다 결국 해고당했고 1년 후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민준이 찾아낸 자료에는 그 재무팀장의 이름이 강현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원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준과 민서에게 물었죠. 너희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니?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강현수요. 왜요, 누나? 정원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눈을 감았는데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민준과 민서의 아버지가 최영희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고 그 아이들이 고아가 되어 거리를 떠돌다 자신을 만난 겁니다. 운명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잔인한 인연이었죠. 민서가 정원의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정원은 한참을 망설이다 서류를 두 아이에게 건넸고 민준과 민서는 내용을 읽어내려가며 얼굴이 굳어졌어요. 민서의 손이 떨렸고 민준은 입술을 깨물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한참 후 민준이 조용히 말했죠.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였구나. 민서는 눈물을 흘렸고 정원은 두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다음 날 정원은 최영희를 찾아갔습니다. 최영희는 집에서 요양 중이었는데 1년 사이 많이 늙어 있었고 지팡이에 의지에 걷고 있었죠. 정원이 서류를 내밀자 최영희는 잠시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옛날 일을 왜 들춰내? 정원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민준이와 민서, 그 아이들 아버지가 강현수 씨입니다. 최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지팡이를 떨어뜨렸죠. 최영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강현수이.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고 최영희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한참 후 최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가 회사를 망칠 뻔했어. 나는 회사를 지켜야 했고 오빠의 명예도 지켜야 했어. 강현수는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 정원은 차가운 눈으로 최영희를 바라봤죠.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을 희생시키셨군요. 저한테 하신 것처럼요. 최영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인의 눈물이었지만 정원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억울함을 호소하다 죽었고 남겨진 아이들은 고아원을 떠나 거리를 헤맸으며 추운 겨울밤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최영희는 고개를 숙였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물었죠. 그 아이들이 알고 있어?
정원이 대답했습니다. 어제 알려줬습니다. 최영희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정원은 그를 부축하지 않았고 냉정하게 말했어요. 회장님은 평생 잘못된 선택을 하셨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다 다른 가족을 파괴했고 체면을 지키려다 사람을 죽였으며 회사를 지키려다 회사를 병들게 했죠. 최영희는 반박하지 못했고 정원은 돌아서서 집을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최영희가 정원을 찾아왔습니다. 회사 로비에 나타난 최영희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걷고 있었죠. 직원들이 수군거렸지만 최영희는 개의치 않고 정원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정원은 최영희를 맞이했고 민준과 민서도 함께 자리했어요. 최영희는 두 아이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민준이 부축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최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한테 정말 미안하다. 내가 비겁했고 잘못했어. 평생 그 죄를 안고 살았지만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 민서는 눈물을 흘렸고 민주는 차가운 표정으로 최영희를 바라봤죠. 최영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한테 보상할게. 내 재산 전부를. 하지만 민준이 말을 끊었어요. 필요 없습니다. 민서가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최영희는 두 아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고 정원이 조용히 말했죠. 회장님, 진심으로 사과하신다면 한 가지만 해주세요. 최영희가 정원을 받고 정원이 말했습니다. 강현수 씨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세요. 그분이 결백했다는 걸 세상에 알려주세요. 한 달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최영희는 카메라 앞에 섰고 20년 전의 진실을 모두 밝혔어요. 자신의 오빠가 횡령범이었고 강현수는 결백했으며 자신이 증거를 인멸하고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고백했습니다.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렸고 최영희는 고개를 숙인 채 사과했죠. 강현수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송은 전국에 타올랐고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재벌가의 비리가 또다시 드러났고 사람들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최영희의 용기를 인정하기도 했어요. 강현수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그의 묘소 앞에는 추모꽃다발이 쌓였습니다. 민준과 민서는 아버지 산소를 찾아가 절을 올렸고 정원도 함께 고개를 숙였죠. 민준이 아버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그날 저녁 셋은 처음 만났던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16년 전 그날처럼 호빵을 사서 나눠 먹었고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어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언니, 그날 호빵 나눠주지 않았으면 우린 어떻게 됐을까요? 정원은 웃으며 대답했죠. 나도 너희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민준이 덧붙였습니다. 우린 가족이니까요. 세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정원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고 어디선가 강현수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정원은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아이들 잘 키웠죠. 바람이 정원의 머리칼을 스쳐 지나갔고 그건 마치 대답 같았습니다. 민서가 정원의 팔짱을 끼며 물었어요. 언니, 이제 뭐 하고 싶어요? 정원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우리 재단 만들자.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요. 어떤 재단인데요? 정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따뜻한 호빵 나눔 재단. 우리처럼 힘든 아이들을 돕는 거야. 민서가 환하게 웃었고 민준도 따라 웃었어요. 셋은 악수를 나눴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16년 전 호빵 하나로 시작된 인연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눠주는 시작점이 될 거였죠. 정원은 생각했습니다. 결국 사랑은 돌고 돈다고 내가 준 작은 온기가 이렇게 큰 사랑으로 돌아왔다고요. 1년이 또 흘렀습니다. 따뜻한 호빵 나눔 재단은 서울 중심가에 사무실을 열었고 한부모 가정과 거리의 아이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정원은 박씨 그룹 부회장직을 유지하면서 재단 이사장을 겸임했고 민중과 민선은 재단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재단 건물 1층에는 무료 급식소가 있었는데 매일 저녁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와 따뜻한 식사를 했죠. 정원은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직접 급식소에 나가 배식을 도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퍼주며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중에는 10년 전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느 날 배식을 하던 중 한 여성이 정원 앞에 섰는데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국을 떠주며 물었죠. 아이들 몇 살이에요?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7살이요. 쌍둥이에요. 정원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쌍둥이 남매를 보니 17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고 추운 겨울 골목에서 떨고 있던 민준과 민서가 생각났어요. 여성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일용직으로 겨우 버티고 있어요. 정원은 여성의 손을 잡았고 재단 상담사를 불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 가족은 재단 쉼터에 머물게 됐고 정원은 직접 아이들에게 새 옷과 신발을 사주며 말했어요. 괜찮을 거예요. 민서가 다가와 정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언니도 저렇게 우릴 돌봐줬죠.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아이들이 새 옷을 입고 좋아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민준이 합류하며 말했습니다. 이번 달에만 쉼터 입소 신청이 50건이 넘었어요. 확장해야 할 것 같아요. 정원은 동의했고 셋은 그날 밤 재단 확장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박재현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영업팀 대리로 일하며 성실하게 근무했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아졌어요. 술을 완전히 끊은 지 2년째였고 매주 상담을 받으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박재현은 용기를 내서 정원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는데 업무 관련 이야기가 있다고 했죠. 정원은 잠시 망설이다 승낙했고 둘은 조용한 한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박재현은 정원을 보며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17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널 지켰을 거야. 정원은 차를 마시며 듣고 있었고 박재현은 계속했어요. 그날 밤 이후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술로 견뎠지만 그것도 도망일 뿐이었고 결국 나 자신이 무너졌지. 정원은 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선택한 길이었어요. 박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 내 선택이었어. 그래서 더 후회돼. 박재현이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는데 17년 전 그날 밤 최영희가 내던진 바로 그 서류였어요. 박재현이 말했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이걸 버리라고 했는데 나는 버리지 못했어. 내 도장을 받지도 못했으니 법적으로 우린 아직 부부야. 정원은 서류를 받아들며 놀란 표정을 지었고 박재현이 덧붙였죠. 이제 내가 결정해. 도장을 찍고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원은 한참을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죠. 증오도 있었고 배신감도 있었으며 외로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성장도 있었고 깨달음도 있었으며 새로운 가족도 생겼습니다.
정원은 천천히 서류를 반으로 찢었어요. 박재현이 눈을 크게 떴고 정원이 말했습니다. 과거는 끝났어요.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는지 지켜보고 싶어요. 박재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했고 정원은 잔을 들어 올렸어요. 친구로 시작해요. 박재현도 잔을 들었고 둘은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하게 대화를 나눴는데 회사 이야기도 하고 재단 이야기도 했으며 미래에 대한 계획도 공유했어요. 17년 만에 처음으로 부담 없이 마주할 수 있었고 정원은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구나. 한편 최영희는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이제는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죠. 어느 날 정원이 찾아갔을 때 최영희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백발이 된 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정원이 다가가자 최영희는 고개를 돌렸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왜? 정원은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들렀어요. 최영희는 한참을 정원을 바라보다 작게 물었습니다. 나를 용서한 거야? 정원은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는 아직이에요. 하지만 이해는 조금 했어요. 최영희가 눈썹을 치켜 올렸고 정원이 설명했습니다. 회장님도 두려웠던 거죠. 가족을 지키고 회사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에 눌려서 잘못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최영희는 눈물을 흘렸고 정원은 휴지를 건네줬습니다. 최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너를 내쫓은 거야. 내가 얼마나 좋은 며느리였는지, 얼마나 재현이를 바꿔놨는지,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 정원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어요. 저도 배웠어요. 그 시간들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고 민준이와 민서를 만나게 해줬으며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해줬어요. 최영희는 고개를 끄덕였고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고맙다. 날 찾아와줘서. 석 달 후 최영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정원도 조문을 갔어요. 박재현은 영정 앞에서 오랫동안 울었고 정원은 조용히 그를 지켜봤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박재현은 정원에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유언을 남기셨어. 재단에 전 재산을 기부하라고 하셨어. 정원은 놀랐고 박재현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300억 원 상당의 재산 기부 동의서가 들어 있었죠. 정원은 민준, 민서와 함께 재단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300억이라는 큰 금액을 어떻게 사용할지 논의했고 전국에 10개의 쉼터를 추가로 열기로 결정했어요. 또한 장학 사업도 확대해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대학까지 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민서가 말했습니다. 우리처럼요.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너희처럼 재능 있는 아이들이 환경 때문에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거야.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재단은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진 기관이 되었고 1000명이 넘는 아이들과 가족들을 돕고 있었어요. 정원은 52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매일 재단에 출근했고 민준과 민서는 각각 30살이 되어 재단의 핵심 인력으로 활동했습니다. 박재현도 재단 일을 돕기 시작했고 회사 일과 병행하며 조용히 속죄의 시간을 보냈죠.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정원은 민준, 민서와 함께 19년 전 처음 만났던 그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았어요. 세 사람은 호빵을 하나씩 들고 김이 피어오르는 걸 바라봤고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민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호빵 반쪽이 우리한테는 전부였어요. 정원은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너희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어. 민준이 가방에서 액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19년 전 이 벤치에서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는데 정원이 두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누군가 지나가다 찍어준 사진이었고 민준이 그걸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민서가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정원은 액자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고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어요. 박재현이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죠. 자신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고 그들의 행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도 그 가족의 일부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걸 받아들였어요. 다음 날 재단에서는 새로운 쉼터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리본을 자르며 정원은 마이크 앞에 섰고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19년 전 저는 모든 걸 잃고 거리에 나앉았습니다. 추운 겨울밤 호빵 하나가 전부였죠. 하지만 그 호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그 작은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고 정원은 계속했어요.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겁니다. 서로를 아끼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민준과 민서가 무대로 올라와 정원의 양옆에 섰고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정원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 재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만나고 따뜻함을 나누고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고 사람들은 일어서서 환호했어요. 행사가 끝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원은 재단 옥상에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는데 19년 전 빈손으로 쫓겨났던 그 거리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민서가 옆에 와서 섰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니 행복해요? 정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응, 정말 행복해. 민준도 합류했고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정원은 생각했어요. 인생은 돌고 돈다고 내가 준 작은 온기가 이렇게 큰 사랑으로 돌아왔다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으며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가족이 생긴다고요. 민서가 정원의 손을 잡았고 민준도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어요. 정원은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날 밤 내 앞에 나타나줘서. 민준과 민서도 마음속으로 대답했죠. 고마워요. 누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세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이어져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처음부터 가족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호빵 하나로 시작된 기적은 이렇게 완성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였어요. 따뜻함을 나누는 한, 기적은 끝나지 않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추위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더 따스한 영상들도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1초 만에 하실 수 있는 좋아요와 댓글로 화이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